안녕하세요. 이상큐브입니다. 보잉은 미국의 무인 공중급유기가 전투기에 급유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. 이제는 공중급유기가 아닌 무인기가 급유하는 시대로 돌입했으며 주인공은 보잉의 MQ-25 스팅레이입니다. 미국 방산업체인 보잉은 MQ-25 T1 훈련기가 지난 4일에 미 해군 F-18 슈퍼호넷에 급유하는 데 성공했다고 지난 7일 발표했습니다. 보잉은 이로써 MQ-25는 다른 항공기에 급유한 역사상 최초의 무인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. 보잉은 MQ-25 스팅레이가 현재 FA-18이 수행하고 있는 함재급유기 역할을 맡을 것이며 이 덕분에 항모 전투비행단의 작전거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현재 미국은 새로운 무기의 조합으로 항공모함이 더 먼 거리에서 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 전술에 대해 미 해군 항공기술훈련센터의 최고 책임자인 그레그 해리스 소장은 작년 인터뷰에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은 항공모함이 더 먼 거리에서 싸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. 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미사일의 장사정화에 대한 미 해군의 잠정적인 답변이고 항공모함의 항공전력을 더 전방으로 전개시켜 장사정화한 미사일의 영향 밖으로 항공모함을 내보내는 고전적인 수법이며 항모의 항공전력을 더 전방으로 전개한다는 것은 공중급유 수요가 높아진다는 뜻이며 이는 입에서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. 우선 미 공군은 미 의회의 공중급유기 479대 보유 의무 때문에 항공전력의 장거리 전개가 용이한 편입니다. 다른 말로 하면 미 공군이 마음대로 공중급유기를 479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미 의회가 금지하고 있습니다. 미 해군에는 항공모함의 함재기에 공중급유를 할 수 있는 전용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공중급유를 위한 버디팟을 탑재한 FA-18EF가 공중급유 임무를 맡고 있으며 항공모함에 탑재된 FA-18EF의 20%에서 30%가 공중급유 임무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. 더 덧붙이면 함재기의 공중급유는 항모에서의 이륙 중량 관계로 연료를 충분히 탑재하지 못하는 함재기에 대한 연료 보전이라는 의미가 크고 공군기처럼 공중급유를 많이 해서 장거리 전개를 하게 되면 공중급유 임무에 필요한 FA-18EF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격에 투입할 수 있는 FA-18EF가 줄어드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.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개발 중인 것이 공중급유 임무를 담당하는 무인 항공기 MQ-25 스팅레이로 2025년까지 초기 작전 능력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렉 해리스 소장은 MQ-25가 완성되면 미 항공모함은 중국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이 닿지 않는 먼 거리에서 함재기를 통한 항공작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미군은 지난 2014년에 MQ-25 72대를 총 13억 달러에 구매하기로 했으며 조지 부시함에 첫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보잉은 2018년 계약에 따라 현재 시험 비행기체 7대를 제작하고 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공중급유에 성공한 것입니다. 보잉에 따르면 MQ-25 T1은 공중급유를 위해 호스와 드로그를 쭉 뻗어 제트유를 급유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습니다. 재급유에 앞서 FA-18 시험비행 조종사는 대형을 위해 MQ-25 뒤로 다가갔습니다. 공중급유를 하기 위해서는 두 항공기가 최소 20피트 거리를 유지하는 데 따른 기동이었습니다. 두 항공기가 필요한 속도와 고도로 비행을 하면서 FA-18 조종사는 무인기에 다가가 결합해 예정된 연료를 급유받았습니다. 이번 시험은 MQ-25에 의한 FA-18F로의 공중급유뿐만 아니라 무인기인 MQ-25와 유인기의 FA-18F의 편대 비행도 실시되어 양기는 6m의 간격을 유지하며 편대 비행에도 성공했다고 보잉은 밝히고 있으며 MQ-25는 미래의 미 항공모함 항공단의 항속거리와 채공시간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번 급유 시험을 위해 T1은 25번의 비행 시험을 거쳤습니다. 미 해군과 보잉은 앞으로 이번에 사용한 MQ-25를 사용해 항모갑판에서 이착륙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시험기인 T1은 캐터펄트의 바람이나 알레스틴 와이어에 의한 착함에 대응하지 않아 입항 중인 항모에서 검증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. 덧붙여서 현재 MQ-25 T1은 어디까지나 시험기이며 미국이 당초에 생각한 완성형은 아닙니다. MQ-25의 완성형에 가까운 것은 인도가 늦어지고 있는 MQ-25의 EMD기로 EMD기는 기본적인 크기와 디자인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항공모함에서의 운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공중급유 능력 외에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임무와 전술통신 중계 기능이 탑재돼 있어 이것이 실용화되면 미국은 MQ-25 72대를 2025년까지 조달할 예정이지만 EMD기는 중량 및 강도의 문제와 품질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해 연내 인도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
또한 MQ-25는 FA-18EF를 사용한 공중급유보다 효율성이 떨어지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, 특히 연방의원 일부가 MQ-25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진짜 실용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미 해군과 보잉은 약 8억 달러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X-47B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을 재구축해 항모를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공중급유 임무에 투입되는 FA-18EF를 개방한다는 명목으로 MQ-25 개발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. 여기에서 미국 언론에서 사용하는 개방이란 단어는 현재 미 항모에 탑재된 FA-18의 약 30%가 공중급유에 사용되고 있어 공중급유의 역할은 MQ-25에 맡기고 FA-18은 본래의 역할에 맞게 함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입니다. 하지만 MQ-25의 개발과 양산에 150억 달러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, 따라서 미 의회는 FA-18EF를 추가 도입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MQ-25 프로젝트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한 MQ-25는 FA-18EF와 같은 크기이며 항공모함에서 500캐리 앞까지만 5,000파운드의 연료를 전달할 수 있다고 미 해군은 설명하지만, 공중급유 임무에 사용되는 FA-18EF는 같은 조건으로 29,000파운드의 연료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FA-18EF는 MQ-25보다 2배 정도의 연료를 더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공중급유 임무에 MQ-25를 사용하는 것은 FA-18EF보다 효율이 떨어지며,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감시 정찰 임무나 전술 통신 중계에도 MQ-25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. 물론 MQ-25는 X-47B와 같은 스텔스 설계와 파일럿이 필요 없는 무인기이므로 F-35C와 MQ-25의 조합은 후방이 아닌 전장의 최전선에 가까운 장소에서 공중급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, MQ-25는 FA-18EF와 마찬가지로 기외의 연료 탱크를 휴대하지 않으면 공중급유에 필요한 연료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중급유 임무에 사용되는 MQ-25는 스텔스 성능 면에서 보잉이 말하는 것보다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. 즉, MQ-25의 연구 개발 비용이 얼마이고 72기의 양산 비용이 얼마인지 불분명하지만, 프로그램 비용 총액을 조달 예정수로 나누면 MQ-25의 도입 비용은 대당 2.1억 달러이며 FA-18EF 블록 3의 조달 비용은 7,200만 달러 정도이므로 단순 비교하면 MQ-25의 도입 비용은 FA-18EF 블록 3의 조달 비용보다 3배 정도 비싸므로 미 의회가 효율이 나빠 비용 대비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비판도 수긍할 만합니다. MQ-25는 길이 16m의 날개 너비 23m이며 높이는 3.4m로 상당히 큰 무인기입니다. KF-21과 비교하면 길이는 거의 같으며 폭은 KF-21이 2배 정도 넓습니다. MQ-25는 롤스로이스제 터보팬 엔진 한 기로 강력한 추력을 얻을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최장 930km입니다. 날개 아래에 무기 장착대 두 곳이 있고 왼쪽 날개 아래에 코방 공중 급유 저장소 한 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. 과연 MQ-25는 FA-18EF에 없는 가치와 장래성을 제시하며 미 항모 항공단안에서의 자리를 무사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? 앞으로의 MQ-25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상큐브였습니다.